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입소문이 납니다. 너도 나도 주식을 사기 위해서 거래소로 몰려듭니다. 며칠 뒤에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주식도 모자라 미래 가격을 또 그 권리를 미리 사고 파는 선물 옵션 거래도 성행합니다. 심지어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도 거래가 됩니다. 투기꾼이 넘쳐나는 걸 넘어서 이들에게 거짓과 음모를 꾸미는 주가 조작 일당도 나타납니다. 공매도를 하고 악의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주식시장을 떠났다가 주가가 오르면 또다시 그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고요. 168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풍경입니다. 똑같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와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35년 전 지구 반대편의 풍경과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하죠.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술된 주식 투자 서적 1688년에 발간된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을 보면요. 300여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그게 투영된 주식시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업은 유럽에서 가장 공정하면서도 가장 부당하고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면서도 가장 악명 높고 지상에서 가장 순수하면서도 가장 저속한 사업이지요. 그게 주식시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이야기를 전달해드린 내용은 조셉 드라베가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335년 전에 나온 인류 최초의 주식 투자 서적이 얼마 전에 이제 한글판으로 나와가지고요. 그걸 내일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에 함께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일도 꼭 함께 해주세요. 1986님이 일단 튤립 먼저 던집니다. 요 혹시 네덜란드 이야기 나와서 튤립 버블 아닌가 벌써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던지셨는데 이거 그건 아니고요.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오늘 금요일이어서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는 날이고요. 한국앤컴퍼니 즉 한국타이어그룹을 둘러싸고 그 경영권 분쟁, 형제의 난이 벌어졌는데요. 그 이야기 살펴보고요. 그리고 배달 시장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예전에 많이 만들어졌던 공공배달 앱. 이 예산이 참 많이 세금이 투입돼 있는데 이거 괜찮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에서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는 1,000원도 되지 않는 1,000원 아래에 있는 그 주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1달러 미만의 종목들 센트 주식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이것 주식이 170개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나스닥에선 46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실적도 부진하고 기업의 체력도 부실해서 요 정도 가치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폐도 되지 않는 주식. 예. 지폐주의 반대말. 예. 센트. 예. 땡그랑 소리 나는 뭐 100원, 500원 요 정도의 주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세 글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486님이 제 힌트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보내주셨네요. 잡주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예,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예, 하여튼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주식입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합니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손서구 경제평론가,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은 원탁의 기자들은
처음입니다. 처음 합류한 거죠? 네. 우리 그 경제뉴스 브리핑만 함께하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한국타이어 그룹 지금 이름은 한국앤컴퍼니죠. 한국앤컴퍼니 여기에서 형제 사이에 지금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는데 요거를 좀 어떤 분이 좀 쉽게 한번 풀어주실까요? 현재까지 상황하고 내용을. 이게 한 2020년도에 출발한 사안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조양래 명예회장이죠. 이 조양래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이제 지분 증여,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계를 해준 게 해줬죠. 2020년입니다. 이때 보통은 이제 장남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장남한테 해줘도 몰아주면 집안의 문제가 좀 시끄러운데 장남이 아니라 차남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자녀들 간의 분쟁이 시작된 게 2020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차남인 지금의 조현범 회장한테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갖고 있던 지분 23.59%를 다 몰아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남하고 장녀, 차녀 쪽에서 이제 반발이 좀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이른바 그 성년 후견인 제도라 그래서 아버지가 맨정신에 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 그러니 맨정신에 한 건지 확인을 해달라라는 것까지 이제 제기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차녀인 조희원 씨가 이제 이 제도를 신청하면서 한번 그 형제간에 뭐 일종의 경영권 싸움이 붙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지분이 워낙 한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차남인 조현범 회장이 4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많이 갖고 있는 편이죠.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녀들이 한 18%, 뭐 10%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분을 합쳐도 사실상 좀 지분 경쟁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2021년도에 한 차례 붙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분 싸움으로 하면 안 되니까 차남 말고 나머지 자녀들이 이제 그 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3% 룰이라 그래서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3%만 의결권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주주가 좀 견제를 받는 거죠. 그걸 활용해가지고 감사인을 본인 사람들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권이나 뭐 이런 데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잠잠해졌다. 사실상 모든 게 끝났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사모펀드를 동원해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매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경쟁을 하겠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형제의 난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정신 건강이 온전한지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게 참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게 참 그 쉽지도 않고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데 롯데그룹 그 신격호 신격호 회장 사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참 반복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집안 사정 이런 거 다 떠나서 경제적인 걸로 이제 놓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성년후견 심판 청구는 기각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뭐 그 경영권 분쟁이 이제 끝났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2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이제 비교해 보면 그 명분이 달라요. 명분이 다르다고요? 그때는 이제 뭐 아버님의 판단이 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성년후견 심판도 청구를 했지만 지금 명분은 경영 정상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회장인 조현범 회장이 어쨌든 뭐 횡령 배임이라든지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인해서 지금 뭐 일단 수감되다가 풀려나긴 했지만 어쨌든 경영 공백도 있었고 재판도 진행 중이고 이런 식의 이제 경영이 문제가 있으니 MBK 측이 이제 4건 공개 매수를 하면서 4건 명분은 경영 정상화. 그래서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내걸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현범 회장이 좀 뭐 여러 차례 수사도 받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저런 사람에게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전문 경영인 그리고 지금 그 조현식 고문은 만약에 우리가 표대결을 해서 이기더라도 내가 직접 경영을 하지는 않을 거고 뭐 전문 경영인에게 맡겠다 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동원이 되는 게 이제 공개 매수라는 방식이고 조현식 고문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이쪽 그룹의 장남 어떤 뭐 주식 자체로는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모펀드를 끌어들였죠. 그렇습니다. 어진 소장님. 네, 이 MBK 특수목적법인 통해 가지고 이 벤투라 통해서 그 조현식 그 고문과 차녀 조희원
씨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분을 좀 공개 매수를 하겠다 하는데 이제 공개 매수는 말 그대로 내가 언제까지 얼마에 이 종목의 주식을 사겠습니다 하고 시장 밖에서 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한국타이어 지분을 이렇게 사겠다, 2만 원에 사겠다 하고 지금 공개 매수를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만한 싸움이다. 하지만 승산이 있는 싸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현식 고문 입장에서는 할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상은 지분으로 봤을 때는 조현범 회장이 42.03%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현식 고문이 18.93%, 차녀 조희원 씨가 10.61% 이거 합치면은 조현식 고문, 조희원 차녀 이렇게 합치면 29.54%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공개 매수로서 지금 54%에서 공개 매수 통해서 모인 아군이 만약에 한 50.01% 정도 되지 않으면 사실 안 사도 됩니다. 네, 안 사도 되기 때문에 10% 모여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사도 되기 때문에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회사 경영권 확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사면 되니까 잃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기나 하자라는 거고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도 공개 매수 성공하면 회사를 같이 좀 장악할 수가 있고 실패하면 사실 돈 들일 필요 없는 거고 그런 상황. 근데 그 공개 매수를 부른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더 높아졌더라고요. 네. 이건 약간 시장에서 네.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SM 엔터테인먼트를 놓고 하이브랑 카카오랑 붙었었던 것처럼 서로가 더 높게 부르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더 높은 주가까지 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형제간의 난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형제간이 사실 지분을 놓고 싸우는 모습이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런 경쟁을 벌일 때는 여론과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야 아버지한테 이제 그 지분 증여가 된 이후에 자녀들끼리 싸울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싸운다 그러면 정말 여기는 이른바 좀 시쳇말로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오래가면 경영 자체도 불확실해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있다가 조현식 고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이제 조현범 회장이 횡령배임으로 구속 기소까지 됐던 상태니까 명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3월 주총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일단 흔들자. 라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이라는 가격이 공개 매수가 발표되자마자 상한가 한 번에 2만 원 넘어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한가 폭이 30%나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공개 매수 얘기하면 이 정도 가격이 오를 걸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진짜로 공개 매수를 하려고 이런 것이냐라는 진위에 조금 의심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던짐으로써 현재 경영진이라든지 조현범 회장의 체계가 회사가 앞으로 지속적인 경영이라든지 건전한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설령 공개 매수가 안 되더라도 회사의 어떤 이사를 선임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기타 투자자들, 그러니까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부터 비롯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회사의 문제를 좀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일종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명분을 쌓는 거죠. 일단 이게 공개 매수라는 거는 시장에다가 내가 이 가격에 얼마만큼을 사겠소라고 공시를 해서 그 가격에 나한테 파세요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 그렇습니다. 가격이 2만 원을 부른 건데 현재 주가는 2만 1,000원대. 네. 그럼 당연히 2만 1,000원짜리를 2만 원에 팔 사람은 없겠죠. 없죠. 그러면 근데 이거는 공개 매수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MBK라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MBK가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대 사모펀드 사모펀드. 거고 이번 특수목적법인에 투입되는 지금 소위 실탄도 5천억 원 넘게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보도인데 이거는 그냥 보도상에서 본 거는 절반 이상이 외국계 그 자금이라고 하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 사모펀드에 누가 얼마만큼의 돈을 넣고 있는지는 또 알 수는 없고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MBK가 지금 단계별로 공략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2만 원으로 제시했지만 지금 24일까지인가가 매수 기간이에요. 예. 그러면 이 중간에 매수 가격을 더 높여줄 때는 우리한테 지분을 달라라고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모펀드면 실탄 여력이 부족해서 가다가 힘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MBK라는 최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혹여나 MBK랑 조현식 고문 측에서 공개 매수 가격을 뭐 25,000원, 3만 원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그걸 미리 발설할 수는 없죠. 그러면 주가가 먼저 가서 그렇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또 그때 그 사람들은 공개 매수 응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서로가 부담될 테니까.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사실 지금 지분으로 봤을 때는 조현식 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지금 3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조현범 회장 거 빼면 나머지가 한 2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28% 중에 한 21% 정도만 공개 매수에 들어와 주면 되는데 그 공개 매수에 응하는 소액 주주들이 내가 응한다고 내 주식을 다 2만 원에 팔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아니죠, 사실. 네. 근데 2만 원이 그러니까 너무 싸다, 너무 낮은 가격 아니야 하고 투정 부릴 수가 없는 게 지금 공개 매수 하겠습니다 하는 날 바로 주가가 튀었단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공개 매수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다시 떨어지겠죠. 곤두박질 칠 수 있죠. 뭐 15,0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할 때는 내가 2만 원에 파는 게 아주 손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정도 가격을 측정한 것 같고 그리고 한국앤컴퍼니 주가 역대 최고가 보면 2013년에 27,000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2021년 초에 23,000원을 좀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2만 원 싸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들이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중에 이 회사를 되팔아서 차익을 거둬야 되는 점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무작정 계속 가격을 올려서 비싸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한국앤컴퍼니 보니까 그 BPS라고 하는 한 주당 순 자산은 42,000원대고 현재 주가는 정확히 그 절반 정도 되는 거네요. 순 자산 가치의 절반밖에 안 되는 지금 주식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시장의 모습이고 물론 이거는 뭐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더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 책임 하에 또 투자에 임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또 많은 분들은 유불리를 또 따질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회사 내 경영권 문제라든지 형제 간의 뭐 싸움 이거를 뭐 저는 주주라면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뭐 형님이 회사를 맡는다 그래서 동생이 맡는다 그래서 저희한테 뭐 타이어 가격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 그래서 뭐 배당을 확 늘려줄 것도 아니고라고 보면 진짜로 이 회사가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진위를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주주라면.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공개 매수가 되거나 또는 M&A 이슈가 회사에 불어닥치면 주가는 약간 위로 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죠. 다만 변동성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림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자칫 그 전에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이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내 주식이 조금 상승할 가능성에 뭐 보통 M&A 재료가 그런 가능성으로 작용을 하니까요. 기대는 가지고 계시되 야 M&A가 났어 형제간의 싸움이 났으니까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겠네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여기서 실패하면 또 위로 한 번 더 공개 매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새로 투자하고 들어가신다면 변동성을 견디기가 힘들지 모른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어떤 회사의 경영권을 흔히 말하는 이 사모펀드들이 들어와서 흔들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 빌미를 지금 현재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억 원대 횡령 배임이 나왔고 그거는 분명히 주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될 내용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계속해서 뭐 대표이사라든지 이렇게 선임을 한다라고 하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으로 충분히 주총해서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명분은 잘 들고 들어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 현재 경영권을 잡고 있는 조현범 회장은 좀 우군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42%에다가 플러스 이른바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분들이 좀 들어와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애초부터 이거는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 조현식 그 장남 측에서요. 네. 예. 그 조현범 회장이 어쨌든 우군 확보에 대한 지분 자신감도 있지만 네. 자기 지분을 사실 담보로 해서 추가 대출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최악의 지분 싸움이 일어난다면 어쨌든 경영권을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
나머지 8%까지 그냥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사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재정적인 부담은 크겠지만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사실 경영권을 가지고 뭐 싸울 싸움에서 이제 조 회장이 원래 이제 이길 거다라고 이제 유력한 그 전망들이 나왔던 거고. 근데 저는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되든 조 회장 측이 받게 될 타격은 분명하다고 봐요. 아까 이제 그 김채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여러 오너 리스크라는 분명한 그 신호를 주주들한테 이번에 확실하게 더 각인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유죄 판결이 나면 또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경영권을 잡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애초에 경영권을 잡으면서 그 난리통을 치고 경영권을 잡아서 앞으로 잘 경영해 보겠다고 내놨던 로드맵들 계획들 지금 제대로 이행된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는 이게 계속 빌미가 돼서 발목을 잡을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주주들이 주주욕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하자라고 이런 것들을 빌미로 계속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횡령 배임 혐의로 여러 번 뭐 감옥 왔다 갔다 해도 거의 뭐 경영권을 놓치지 않는 그런 황제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뭐 근데 IB 업계 얘기 들어보면 이미 조 회장이 뭐 5% 앞밖에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은 뭐 특수관계인들 말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나 아니면은 친구 뭐 그렇죠. 기업인 하는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호 지분을 굉장히 많이 사둡니다. 평소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오너리스크 약간 경영권에 좀 위험하다 하는 기업들을 그렇죠. 보면. 근데 지금 뭐 한국 야쿠르트 뭐 회장이 지금 40년 지기 친구여가지고 뭐 조금 대량으로 사줬다 최근에 뭐 이런 기사도 있고 한데 사실 그간에 사실 재계에서 있었던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들의 사례 뭐 현대, 롯데, 뭐 두산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선대 회장에서 정했던 그 후계 구도가 단번에 확 뒤집혔던 사례는 없어요. 네, 쉽지 않죠 사실은. 네, 그런 걸 봤을 때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지금 현재 지분율만 봐도 사실은 적대적 M&A에서 굉장히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주가 4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뭘 쓰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도하게 얘기하면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자기 우호 지분에다가 지분을 늘려버리는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사실은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MBK 파트너스랑 조현식 지금 고문이죠. 조현식 고문이 전략적으로는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명분 확보 차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주주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영진의 아까 뭐 어떤 배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보여지죠. 그 명분을 쌓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막 폭로하는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SM 카카오 사태에서도 있었고 이번에 보면은 공개 매수 공시 전에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고질병이 이게 항상 먼저 소문으로 돌고 미공개 정보가 이용되는 것 아닌가 악용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의심들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뭐 MBK 측에서 선행매매 의혹 이런 걸 좀 제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한국 야쿠르트 쪽이 네. 이제 그 얘긴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 야쿠르트 쪽에서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좀 매입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자신들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라고 해서 금융당국에 조사를 지금 요청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수십억 원대의 지분이 매입이 됐다라는 얘기고 이게 지금 현 회장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추정이죠. 네. 아직까지는 뭐 조사 결과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 쪽에서는 2020년부터 3년간 꾸준히 투자해왔던 종목이고 뭐 최근에 좀 더 샀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고배당에 대한 장기 투자의 개념이지 우리가 경영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정보들이 얼마나 좀 새고 있느냐 또는 이제 공개 매수를 하기 전에 이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공고를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광고를 내는 과정에서도 밖으로 정보가 뭐 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뭐 증권사랑도 협의해야 되고 회계법인이랑도 협의해야 되고 뭐 내부 직원들은 물론이고 이게 참 씁쓸한 게 그 SM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이제 공개 매수할 때 하이브랑 카카오가 공개 매수할 때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카카오 관계자는
최고 투자 책임자가 구속까지 된 사례가 생겼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한국엔컴퍼니의 공개 매수 직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그런데 그 직전에 한국 야쿠르트 HY가 주식을 샀다라는 MBK 측의 이제 주장 지적도 나오고 있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사건이 펼쳐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건 나중에 또 흘러가는 흐름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경제상식 퀴즈. 근데 오늘 저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오늘 퀴즈 정답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에게. 근데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이 주식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한 주당 주가가 1,000원도 안 되는 주식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저 미국에서는 뭐 페니 주, 이렇게 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실하지 못한 기업들 그 주식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 지폐가 아니고 지폐 말고 딸랑딸랑 요런 거를 이제 일컫는 말인데 코스피에서만 42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128개 종목이나 된다고 합니다. 부실 기업,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들을 상징하는 말이어서 조심하십사, 주의하십사 저희가 요 경제상식 퀴즈를 내드린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007님이 한국타이어도 배당금 주는 종목인가요? 그러면 개인이라도 안 파는 사람 많을 텐데요. 배당 수익률을 보니까 한 2%대 후반 나옵니다. 다음 이슈. 세 분은 어떻게 요즘에 배달 많이 시켜 드세요? 과거 그러니까 코로나 때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납니까? 코로나하고 비교하면 좀 줄었고요.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엔 물론 배달앱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습성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배달시켜 먹어보니 나쁘지 않네? 이런 것도 배달시킬 수 있네라는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뭐 조금 뭐 외식 나가기 애매하고 그러면 배달을 좀 시켜 먹는 편이 됐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보다 더 자주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일 나가서 일하고 또 살림하고 육아하다 보니까 배달을 자꾸 시키게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 뭐 조금 사도 워낙 지출이 너무 커가지고 식료품 같은 거 살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안 쓰기 챌린지, 냉장고 파먹기 챌린지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냉파 챌린지 하시는군요. 네네. 그래서 배달을 안 냉파. 시키고 있어요. 배달을 안 시키고 있는데 그 배달을 안 시키니까 확실히 통장 잔고가 덜 줄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배달비도 만만치 않죠. 네. 저는 탈배달을 한동안 추구했다가 네. 이게 저희 아이들은 이게 배달 음식이 이제 맛있고 그런 거 여부보다는 시켜 먹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약간 일종의 문화 트렌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먹거나 할 수 있는데도 오늘은 그냥 배달 약간 시켜 먹자. 골라 먹는 재미도 뭐 있고요. 치팅데이 뭐 이런 날처럼 그런 거를 이제 가끔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배달 수수료가 너무 과하게 책정됐을 때에 대한 그 분노를 아직도 이제 잊지 않고 있어서 일부러 탈배달 그래서 일부러 포장 배달을 시킨다든지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먹자라는 걸 굉장히 권하고 종용합니다. 뭐 배달비가 4,000원, 5,000원 뭐 또 이렇게도 나오니까요. 물론 2,000원짜리도 있습니다만 물론 안 받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배달 시장이 그래도 팬데믹 그 당시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하나 둘씩 좀 위기에 처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이른바 대기업들이 된 해외 자본들 투자를 많이 받는 데들 말고 공공 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선보였던 공공 배달앱 여기는 사정이 더 힘든가 보네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이 워낙 뜨거울 때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지 않으면 뭔가 집에서 음식을 물론 내가 해 먹을 수는 있지만 대체 시장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외식 자체가 불가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수요가 폭발했던 시기에 이제 배달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아껴주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해서 지자체들이 이제 자체 배달 앱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출시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구조적인 수요가 사라지고 실제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곳에서는 소비자가 왜 배달앱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있어서 잘못된 접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들은 물론 착한 소비라 그래서 소상공인이 잘 되고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덜 내는 쪽으로 소비를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1번은 뭐 마시겠고요. 음식이라고 하면 네. 두 번째는 빨리 배달 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성비를 따지겠죠. 맛도 좋고 빨리 배달 오는데 배달료도 적은 거를 찾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마도 착한 소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경쟁에서 오로지 착한 소비만을 들이밀어가지고 소상공인을 돕습니다라고 하는 이 경쟁 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각종 지자체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했던 지자체들이 사업을 접거나 예산을 줄이거나 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출시한 어플리케이션 이름들을 보면 네. 정말 지방 특색의 이름들을 너무 잘 살려가지고 이름들은 잘 지었던데요? 너무 잘 지었어요. 뭐 대전은 부르심, 그다음에 뭐 여수 같은 경우에는 뭐 싱싱 여수. 근데 거제가 히트입니다. 네. 거제 올 거제, 배달 올 거제. 네, 배달 올 거제. 뭐 그리고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시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이름은 잘 지어놔서 처음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이거 중요한 건 그잖아요. 잘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죠. 왜냐면 여기 계속 세금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 예산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참 히트를 칠 당시에는 일반 그 빅3 배달 앱들의 배달료가 너무 비쌌고 작년 크리스마스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당시에 이 빅3 배달 앱의 배달료가 막 10,000원까지 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 그리고 배달 시간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배달 앱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배달료와 어떤 할인 프로모션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메리트가 떨어지면 소비자들이 찾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빅3로 다시 쏠릴 수밖에 없죠. 한때 이게 지자체 30곳에서 공공 배달 앱을 만들려고 이제 실제 만든 곳도 있고 추진만 한 데도 있는데 30곳까지 배달 앱 추진을 했었다라고 하고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21개까지 지자체 그 공공 배달 앱이 있었고 지금 현재 정상 운영 중인 그러니까 그냥 운영 중인 앱은 15개 남짓. 그리고 이 중에서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명이 안 되는 곳이 이제 태반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 운영하려면 세금 먹는 하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문 닫는 게 이제 낫겠죠. 더 이상 유명무실화됐으니까. 아 그래요? 제가 그 모 민간 배달앱 그 서비스 관계자와 이 공공 배달앱 얘기를 했는데 처음 나올 때부터 사실 걱정 안 했대요. 아 그래요? 네. 긴장을 하지 않았다. 그냥 실패는 예견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왜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다 얘기했지만 그 수수료와 광고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앱을 내놓은 건데 이게 착각인 게 소비자 니즈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의도만 가지면 목적에 합할 줄 알았는데 중요한 이 소비자의 니즈를 빼먹고 이 앱을 그냥 경쟁적으로 출시를 해버렸으니까 결국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입점하려는 업체들도 더 이상 입점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서는 콜을 안 불러주니. 네. 그러니까 점점 뭐 양쪽 다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활성화도가 떨어지는 거고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쪽이라도 제대로 잡았으면 그러니까 상인들 그러니까 수수료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음식 그 파시는 소상공인들이 전부 공공 배달 앱을 사용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게 돼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저도 이제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도 공공 배달 앱이 있어서 꽤 시켜 먹었었거든요. 네네네. 초반에는 뭐 배달료 지원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할인 이벤트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배달 앱하고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좀 있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할인 이벤트가 줄고 콜수가 줄다 보니까 입점한 가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들어가면 제가 시키고 싶은 식당이 공공 배달 앱에는 없고 일반 배달 앱에는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이제는 이 메이저 3개 쪽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다시 극복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소상공인들이 이거 안 쓰면 안 될 정도의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힘든 상황이라
이미 시장은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달료나 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은 걸 그쪽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를 돕자라는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 선의를 계속 유지하기가 지속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 뭐 지자체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민간 기업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는 사실은 조금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백화점 같이 굉장히 뭐 뭘 제대로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사실 예고된 실패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는 케이스들이 나오면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되지도 않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발표에서 주목받고 조용히 빠지고 결국에 이제 나라 돈만 새는 경우가 적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경쟁했을 때 공공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을 이긴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2916님도 저희는 공공배달앱은 코로나 때도 이용이 불편해서 잘 쓰질 않았습니다. 관리도 안 하고 실적용인 듯 했지요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원차님은 지역화폐랑 연동이 되어서 많이 썼는데 지역화폐가 사라져서 이제는 안 써요라는 네.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0220님은 그래도 경주페이, 지역페이 사용도 가능해서 저는 잘 이용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 이유도 있어요.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셔요. 지역 화폐 예산이 올해 절반으로 깎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네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절반 이상 줄어버리니까 사실 그것도 역시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됐고 그 아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네. 어떤 기준으로 업체들이 배달앱을 선택을 할까? 그러니까 식당 입장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배달앱 선택 중요한 요소를 빠른 배달 서비스,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 정산 방식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만족도 측면이 또 있어요. 예.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 빠른 배달 서비스. 죄송합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빠른 배달 서비스, 정산 방식 순이었고 우리가 포커스로 맞췄던 판매 수수료나 낮은 광고비 등은 다 후순위에 머물렀거든요. 오히려. 예. 이게 이제 식당 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공공배달앱의 출발이 어쨌든 낮은 수수료와 광고비 제로. 초점이 좀 안 맞았다는 초점이 안 거네요?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상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냥 빨리 가고 고객들한테 좋은 평가 받는 게 좋은데 수수료는 일단 둘째란 말이야. 또 이랬었던 거고요.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았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세 분 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 투입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지속 가능이 불가능해 보이죠. 아까 지역페이하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페이하고 공공배달앱이 연결되면서 사용을 많이 했다는 이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는 지역화폐 충전할 때 할인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5%에서 10% 정도 더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게 되면 배달앱에서 할인돼서 내가 사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연관돼서 활성화가 된 거지. 그게 제외되면 결국에는 이건 역시도 자금 지원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도 지금 많은 곳에서 규모가 축소되는 이유는 그만큼 더 넣어주는 거는 세금으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영속이 불가능한 사업 구조 자체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렇게 됨으로써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간들끼리 경쟁을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 과도한 수수료 또는 가격을 높이는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시장 기능에서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걸 견제를 해야지 공공에서 뭔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 또는 공공 무슨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민간하고 경쟁한다는 이런 구상 자체는 조금 영속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선수로 뛰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100이면 100 다 실패했다라고 보고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 견제, 감독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거는 사실 공공 배달 앱은 사실 정치적 이벤트화처럼 이게 그 와전이 돼서 선수로 뛰겠다고 직접 뛰어든 경우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애초에 예견된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아까 그 공공 배달 앱과 연동해서 쓰시던 그 지역 화폐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 예산을 현 정부는 좀 줄이려고 하고 야당은 다시 늘리려고 하고 이게 현재 내년도 예산안 가지고도 국회에서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가지고요.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또 확정이 되면 또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손석우 경제평론가,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세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홈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홈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간이 9시 46분 흘러가고 있고요. 체얼리즘 시간으로 갑니다. 체얼리즘.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SNS 사칭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될 텐데 네. 사실 이게 사칭.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네. 주식을 찍어준다. 뭐 존리 대표님이라든지 강방천의 뭐 이렇게 증권가에서 유명한 분들. 네. 요즘에는 영상까지도 짜깁기해서 마치 그 사람이 새로 광고용 영상을 찍은 것처럼. 딥페이크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데 이거 일반인들 계정까지도 사칭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이 아니라.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남영도 기자를 사칭한 SNS 채널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약간 제가 좀 놀랐는데 제 이름을 인스타그램에 가끔 검색해 보거든요. 근데 그 똑같이 완전히 프로필 사진이 똑같아서 일단 그 계정을 들어가 봤는데 뭐 사진뿐만 아니라 이름, 뭐 프로필 문구, 사진, 즐겨찾기, 뭐 스토리 다 똑같은 거예요. 오. 사진을 심지어 피드에 있는 사진을 모조리 똑같이 다 가져가서 퍼가서. 네, 글귀조차도 다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뭐 팔로워도 한 450명? 그래서 뭐 만든 지 꽤 된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저를 사칭하는 걸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 무슨 목적일까 이게 굉장히 찝찝하고 불쾌하고 좀 소름도 돋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근데 당장 신고 누르기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을 SNS에서 이제 팔로우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은데 네. 남영도 기자는 기자계에서 또 인플루언서 아닙니까? 예, 그 SNS 팔로워도 많고 네. 뭐 몇만 명 다니고 뉴스를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제 구독자 수가 꽤 많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남영도 기자는 일반인은 아닌 걸로. 그러면 이게 옆에 보면 신고하기 버튼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거 누르면 신고하면 뭐 달라집니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고요. 피해자 본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는데 예. 근데 계정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시물을 심지어 계속 올려요. 명백한 사칭 계정인데 왜 바로 삭제하지 않는가 굉장히 의아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가짜 남영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보기도 했는데 답도 없고요. 이틀째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 계정이. 그냥 신고 버튼을 아무리 네. 눌러도. 그래서 결국에는 팔로워분들한테 이거 좀 도와달라. 이 사칭 계정 없애기 위해서 신고 좀 같이 해달라.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신고를 하고 그러고도 하루가 더 지나서야 계정이 겨우 삭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몰려가서 네. 신고를 하니까 그때서야 한번 들여다본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영도 기자 말고 네. 본인의 계정이 사칭돼 그러니까 본인의 사진까지 퍼가서 본인과 똑같은 이름의 계정이 또 만들어진 네. 그런 사례들 또 많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게 네. 피해자분들이 다 그냥 일반인이시거든요.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한 여성 피해자분인데 뭐 책 읽은 거, 뭐 작은 소품, 뭐 이런 거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 놓고 동성애 파트너를 구하는 계정으로 네, 탈바꿈을 해서 이게 지인들이 이제 걱정을 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오. 혹시 뭐 말 너 왜 못하고 이러니? 있는 건가, 뭐 이런 건가 싶어서
결국 사칭 계정 주인이 삭제는 했는데 이게 악용됐을까 봐 걱정되고 뭐 지워진 뒤에도 찝찝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피해자분은 사칭 계정이 자기 얼굴을 프로필에 올려놓고 이분은 또 뭐 특정 정치 성향을 띤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특정 당을 지지하는 뭐 게시물, 비판하는 게시물 이런 것들을 올렸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아이 사진을 도용당했는데 이분도 육아 기록용으로 그냥 하시던 분인데 팔로워가 한 500명 정도거든요. 예. 근데 프로필 속에 엄마 아빠 계정이 뭔지 이런 거 적은 것까지 똑같이 넣어서 이제 알게 됐다고 하는데 이 아들의 일상 계정을 도대체 카피해서 얻는 게 뭔가 불안해하면서도 의아해했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분들 문제는 신고한다고 해서 삭제가 되지 않아요. 잘. 네. 그렇죠. 어떤 분은 번역가신데 수개월째 사칭 계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리고 버젓이 운영되고 심지어 늘어나고 있어요. 3-4개씩 막 늘어나고 더 있고. 많이 늘어나죠. 뭐 보니까 원금 없이도 뭐 수익 내준다 이런 투자 사기 계정으로 탈바꿈돼서 이분 사진과 뭐 돈다발 이런 게 피드에 같이 올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쁜 여성분들 네. 사진 퍼가고 심지어 아이들 사진까지 퍼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계정이 킴 카스트로. 맞습니다. 킴 카스트로한테 메시지 한 번씩은 다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뭡니까 김미영 팀장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굉장히 유명하죠. 계속 고통을 받는 거죠. 계속 자기 사진이 지구상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네. 근데 그렇게 사칭 계정을 만든다라는 건 뭔가 악용하려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뭐 스팸 광고 이게 좀 많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게 하고 링크 클릭하게 유도하고요. 다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로 지인을 속여서 뭐 빼내는 이런 방식도 있고 허구 신원인데 이게 실존하는 인물의 사진을 도용해서 뭔가 현실감을 주면서도 거짓 정보나 선동 같은 데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용자 협박하거나 괴롭히려는 온라인 폭력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사람들 사진하고 명품백하고 슈퍼카 이미지를 같이 올려서 네. 저희는 월 300% 500%씩 수익을 드리는 그렇죠. 곳이에요. 네. 재테크 여신이에요 라고 해서 돈을 보내도록 하고요. 네, 맞습니다. 2차 3차 계속 그 피해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비방 목적으로 뭐 명예훼손, 이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등 이게 주변인들한테 계속 2차 피해를 주고 있고요. 네. 제가 이 기업 관계자분한테도 제보가 와서 같이 들었는데 네. 기업 계정 사칭배 계정으로 고객들 피해가 생각보다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회사 계정까지 네. 사칭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뭐 이벤트가 당첨됐습니다 해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빼내고, 보내주세요. 네. 근데 뭐 구매 금액이 다 입금되지 않았다면서 뭐 현금을 갈취하기도 하고 이야. 기업 고객센터인데요 하고 사칭해서 막 엉터리 상담을 해서 이미지를 훼손하기도 한다고요. 네. 이게 유명인만 사칭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일반인 또 회사 계정까지 사칭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면 막 2개, 3개, 30개, 40개까지 사칭 계정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애초에 막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타인 사칭 계정 만들면은 아이디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인데 아하. 우리나라는 사칭 행위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아 이게 법적으로 못 막아요? 2차 피해가 입증이 돼야만 처벌이 가능하고 예. 2016년에 SNS에서의 타인 사칭 방지법이 발의가 됐는데 이거 형벌권의 지나친 확대가 아니냐 이런 우려에 부딪혀서 국회 문턱은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형벌권의 지나친 확대? 예, 그런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별 걱정을 다 참. 아이고. 그러니까 저작권 피해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 저도 직접 해봤는데 뭐 신분증을 들고 같이 내 얼굴을 찍어서 보내라 뭐 이렇게 해서 증명하게 해서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결국에 그것도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저희도 많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재테크 그 유튜버들을 사칭한 계정도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겠죠. 신고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실제 피해자가 피해 사례를 갖고 와야 된다. 네, 입증해야 그러니까 돼요.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내가 들어줄게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메타가 사실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 페이스북 제일 크게 운영을 하니까 여기도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규정 위반하는 사칭 계정은 늘 단속하고 있다. 이용자에게도 신고해달라 요청을 하는데 본인들은 뭐 이제 수백만 개씩 차단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역부족이다. 아예 그냥 공공연하게 그렇게 입장을 얘기했고요. 사칭 계정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겠다. 네. 뭐 이 정도까지만 이제 좀 밝힌 상태인데, 근데 반대로 보면은 최근에 그 파란 딱지의 그 계정 같은 거 이제 많이 좀 늘어난 거 보셨죠? 인증 배지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내놓는 대신에 오히려 유료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한 프로필당에 뭐 일정 금액을 내면 본인 인증해주고 파란 딱지를 붙여주고 그걸 확대를 하면서 장사에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 오히려 그걸 수익 네, 장사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네. 어차피 그런 SNS 운영업체들은 계정 많이 늘어나고 팔로워 많이 그렇죠. 늘어나면 자기들 수익에 좋은 거니까 네. 이 가짜 계정을 방치할수록 돈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법으로 막아야죠. 법으로.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총선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이게 민생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이 피해를 막기 위한 가짜 SNS 계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현재로서는 개개인이 조심하는 방법이 제일 현실적일 것 같고요. 네.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인스타를 전체 공개로 안 한다거나 수상한 메시지, 뭐 DM이나 링크 받았을 때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에 주요 SNS 사업자들한테 사칭 계정 통제 강화해달라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유명인 사칭 게시물에 대해서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은 이제 가짜 계정 옆에 표시를 하거나 주의하라는 등 뭐 좀 본인들 차원의 대책을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게 각자 도생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네. 남영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뉴스 듣고요. 10시 5분에 2부로 다시 돌아옵니다.